새벽 5시 반지하 원룸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빛 독촉장 더미 속에서 일어나는 22 청년 민호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공부만 끝내면 내 인생도 달라질 거야. 편의점과 중국집을 오가며 버티는 하루하루. 그런 어느 날 밤 어둠 속 골목길에서 절망에 찬 여대생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5명의 건달들에게 둘러싸인 수진. 민호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이대로 외면하면 난 평생 사람도 아니다. 맨몸으로 뛰어든 민호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학생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병원에서 깨어난 민호 앞에 서 있는 그 여대생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당신 아니었다면 전 오늘 여기 없었을 거예요. 대형그룹 이수진 국내 굴지 재벌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뒤바뀐 민호의 인생,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 변두리 허름한 반지하 원룸에서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22의 청년 민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좁은 방 안을 어슴풀에 비춥니다. 민호의 방은 겨우 10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입니다.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는 헌 책들과 빛 독촉장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안내서, 생활비 대출 연체 고지서, 그리고 반지하 월세 독촉장까지 온갖 고지서들이 그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호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볼이 약간 꺼져 보이는 것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탓입니다. 그래도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습니다. 그는 거울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공부만 끝내면 내 인생도 달라질 거야. 이것은 그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지 벌써 4년 혼자 힘으로 살아가며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 민호에게는 이 말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간단히 찬물로 세수를 마친 민호는 전날 밤 빨아둔 편의점 유니폼을 입습니다. 약간 눅눅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건조기를 돌릴 돈도 아껴야 하는 형편입니다. 가방에 대학교 교재 2권을 넣고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돈입니다. 아침 6시 민호는 동네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듭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이웃 할머니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민호야, 오늘도 일찍 나가는구나. 고생이 많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민호는 언제나 정중하게 인사를 받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민호는 성실한 청년으로 통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 늦게 집에 들어오지만 한 번도 이웃들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국밥집 사모님도 민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호 학생,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모님. 국밥집 사모님은 가끔 민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공짜로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민호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편의점에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선 어젯밤 들어온 물품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유, 음료수, 과자, 라면 등을 하나하나 진열대에 올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무거운 박스들을 옮기는 일은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민호는 묵묵히 해냅니다. 진열이 끝나면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응대합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커피와 김밥을 사가고 학생들이 과자와 음료수를 삽니다. 같은 나이 또래 대학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민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연애를 하고 있을까? 브랜드 옷을 입고 최신 핸드폰을 들고 자유롭게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들이 때로는 부럽습니다. 하지만 부러워하는 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를 다시 일터로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택배 정리, 바닥 청소,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편의점 사장님이 잠시 나와 있으라고 합니다. 민호는 뒷골목에 앉아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배는 고프지만 이것도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편의점 정수기에서 마시면 되니까요. 오후 2시 편의점 일을 마친 민호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은 라면 한 개를 끓여 먹고 잠시 눈을 붙입니다. 체력을 비축해야 오후 배달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시간 남짓 잠을 자고 일어난 민호는 이번에는 중국집 배달 유니폼으로 갈아입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중국집 배달 아르바이트가 시작됩니다. 민호야, 오늘도 고생한다. 안전하게 다녀와. 중국집 사장님은 민호를 아껴주는 몇 안 되는 어른 중 하나입니다. 민호가 고아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때문에 동정하거나 특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챙겨주며 가끔 덤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싸주기도 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배달용 오토바이에 올라탄 민호는 하루 종일 서울 골목골목을 누빕니다. 아파트 단지의 높은 층까지, 오피스텔의 복잡한 호수까지, 원룸촌의 미로 같은 길까지 그가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무거운 음식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 주택에서는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민호는 배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손님은 친절하게 고생하세요라고 말해주지만 어떤 손님은 음식이 조금 늦었다며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호는 항상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입니다. 화를 낼 여유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을 마친 민호는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립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그의 하루는 끝나지 않습니다. 간단히 샤워를 하고 책상에 앉은 민호는 대학교 과제를 시작합니다. 경영학 리포트와 내일 시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펜을 잡은 민호의 손은 하루 종일 일한 탓에 조금 떨립니다. 졸음이 몰려와도 민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책 앞에 앉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커피 믹스도 아껴야 하는 형편입니다. 대신 찬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립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민호는 책을 덮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냅니다. 그에게는 절망할 시간도 사치입니다. 내일도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배달을 해야 합니다. 민호의 작은 방에는 가족 사진도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없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것은 단 하나, 대학교 졸업 예정 증서뿐입니다. 그것만이 그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이어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는 매일이 똑같은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중국집 배달을 하고 밤늦게 과제와 공부를 하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이날 밤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배달 주문이 많아서 민호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배달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헬멧을 벗은 민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했다. 이거라도 가져가. 중국집 사장님이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을 싸서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봐. 민호는 따뜻한 짜장면 포장을 소중히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름길인 큰 도로로 갔겠지만 오늘은 왠지 골목길로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밤 공기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골목길은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어 어둠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 길이 익숙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면서 골목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목 중간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싫어요. 그만해요. 여자의 비명소리였습니다. 민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나오지 말고 우리랑 재미있게 놀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인 줄 아세요?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5명의 건달 같은 남자들이 한 여대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대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떨고 있었고 남자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여대생의 절규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이 늦은 시간, 이 외진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숨어서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만 하고 가면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여학생이 무사할까요? 아가씨, 우리랑 한 잔만 해요. 그럼 그냥 보내드릴게요. 안 돼요. 정말 싫어요. 건달들 중 한 명이 여대생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이대로 외면하면 난 평생 사람도 아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5명의 건달들이 일제히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순간 매서워졌습니다. 이 새끼가 누구야? 아저씨, 가던 길 가세요. 우리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건달들은 민호를 무시하려 했지만 민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재미있게 논다고요? 저 여학생이 싫다고 하는데 그게 재미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로 우리 일에 끼어들겠다는 거야? 건달들 중 덩치가 가장 큰 놈이 주먹을 쥐며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느꼈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 학생 놔주세요. 그냥 가세요. 가라고? 야, 이 새끼 정말 미쳤나? 순간 주먹이 민호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렀지만 민호는 여전히 건달들과 여대생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으악! 민호는 본능적으로 반격했습니다. 평생 싸움 경험이 없어도 몸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5명이었습니다. 민호는 곧 바닥에 쓰러졌고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새끼, 괜히 끼어들어서 진짜 미쳤나 봐. 영웅놀이 하려고? 하지만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다시 일어나서 건달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여대생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그 사람 때문에 다치잖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는 피를 흘리면서도 여대생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든지 저 학생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건달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야, 경찰 온다. 빨리 튀자. 건달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힘이 빠져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입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여대생이 민호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보다 당신이 괜찮은지가 더 중요해요. 경찰이 도착했고 곧이어 구급차도 왔습니다. 민호는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도 여대생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내일 편의점 일에 늦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민호의 손을 여대생이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천장이 민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셔서 민호는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민호가 고개를 돌리자 어젯밤 구한 그 여대생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부어 있었지만 민호가 깨어나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괜찮으세요? 민호는 목이 쉬어서 간신히 물었습니다. 여대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들어와 민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타박상과 찰과상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입술도 꿰매야 할 정도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푹 쉬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쉰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편의점과 중국집 아르바이트를 빠지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의사 선생님, 내일부터 일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최소 사흘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대생이 그런 민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일 때문에 걱정되시는 건가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호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여대생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낡은 옷차림, 손에 밴 노동의 흔적, 그리고 병원비를 걱정하는 표정까지 말입니다. 제가 병원비는 다 낼게요. 그리고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민호는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다치신 건데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대생은 민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수진, 이수진입니다. 저는 민호입니다. 김민호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민호의 진솔한 눈빛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수진 아가씨, 회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빨리 모셔다 드려야겠습니다. 김 비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안 됩니다. 이미 기사들이 병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기사들? 수진은 어떤 사람인 걸까요? 수진이 일어서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저는 수진 아가씨, 시간이 없습니다. 김 비서가 재촉했습니다. 수진은 어쩔 수 없이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제가 꼭 보답하고 싶어요. 민호는 명함을 받아들며 수진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명함 맨 아래 적힌 회사명을 보는 순간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그룹 이수진. 대형그룹은 민호도 아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유통업, 금융업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거대한 기업 집단이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대형그룹과 어떤 관계가?
하지만 수진은 이미 김 비서와 함께 병실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수진이 돌아서며 민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 아니었다면 전 오늘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민호는 명함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이었습니다. 민호가 평생 만져본 것 중 가장 비싼 종이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요? 만약 수진이 정말 대형그룹 사람이라면 자신 같은 사람이 연락을 해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편의점 사장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니? 괜찮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며칠 일을 못 나갈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내가 사람 구하다가 다친 건데 뭐가 죄송해? 푹 쉬고 일은 걱정하지 마. 민호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집 배달은 어떻게 할까요? 하루 벌지 못하면 하루치 생활비가 없어지는 형편인데 말입니다. 그런 민호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국집 사장님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민호야, 내가 사람 구하다가 다쳤다면서? 장하다, 정말 장해. 사장님, 일은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내 몫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이웃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에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혈육은 없지만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호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이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대형그룹 이수진 양을 구한 분이세요? 네. 어떻게? 저희는 뉴스 기자인데요. 잠깐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민호는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다른 신문사, 방송국, 인터넷 언론사까지 온갖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신분이 알려진 걸까요?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민호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진이 단순히 대형그룹 직원이 아니라 대형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재벌가의 딸이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민호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 앞에는 아침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민호가 나타나기만 하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호 씨, 대형그룹 회장 딸을 구한 심정이 어떠세요? 재벌가와 평범한 시민의 만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수진 양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민호는 황급히 집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출근하려고 나갔지만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기자들 때문에 출근을 못하겠어요. 전화로 편의점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했지만 사장님도 난처해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며칠만 쉬어라. 기자들이 가게 앞까지 몰려와서 장사가 안 된다. 중국집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야, 내 잘못은 아니지만 좀 조용해질 때까지 배달은 어려울 것 같다. 순식간에 민호는 2개의 아르바이트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달 월세는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그런 민호에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고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려와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김민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대형그룹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형그룹 회장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하나요?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호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해봐야 대학교 입학식 때 입었던 낡은 정장뿐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입술에 상처가 남아 있었고 얼굴 곳곳에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안은 민호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은은한 음악, 그리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처음 타보시는 차종이죠? 운전기사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이런 좋은 차는 처음이에요. 수진 아가씨께서 민호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용감한 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민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차는 서울 강남구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이 있는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살던 반지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웅장한 한옥 저택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시는구나. 대문을 지나 마당을 걷는데 곳곳에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연못도 있고 오래된 소나무도 서 있었습니다. 민호에게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랑채로 안내받은 민호는 수진과 재회했습니다. 수진은 어젯밤 병원에서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정갈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오셨네요. 어서 앉으세요. 수진 씨, 정말 여기가 댁이신가요? 네.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해요. 수진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민호군인가? 문이 열리며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대형그룹 이 회장, 수진의 아버지였습니다. 민호는 급하게 일어나 깊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호입니다. 함께 내 딸을 구해준 고마운 청년을 만나게 되어 기쁘네. 이 회장의 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민호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낡은 정장,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그리고 어색해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이 회장은 민호 옆에 앉으며 찬찬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 회장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 졸업하고 취업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가?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회사든 들어갈 수 있다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학벌도 스펙도 인맥도 없는 자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식사나 하고 가게. 수진아, 민호군을 잘 대접해드려라. 네, 아버지. 이 회장이 나간 후 수진과 민호는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둘 사이의 신분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호 씨,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세요? 몰입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죠? 기자들이 계속 찾아오고 수진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민호와 수진의 이야기가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재벌가 딸을 구한 평범한 대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호는 텔레비전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뉴스가 나간 다음 날부터 민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려고 하자 기자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2배는 많은 것 같았습니다. 김민호 씨, 이수진 양과 연락하고 계신가요? 평소 정의감이 강한 편이셨나요? 재벌가와의 만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급하게 걸었지만 기자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사방에서 그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민호는 간신히 지하철역까지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본 사람들이 민호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 어제 뉴스에 나온. 맞네. 재벌 딸 구한 대학생. 민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명해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대학교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교정 곳곳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동기들도 민호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 민호. 너 진짜 대박이다. 재벌 딸이랑 사귀는 거야? 우와, 완전 드라마 같은데? 동기들은 신기해하며 민호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불편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시선에는 순수한 관심보다는 호기심과 부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히 도와준 거야. 우연이라고? 재벌 딸을 우연히? 민호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의실로 들어갔지만 교수님마저 민호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 군, 요즘 유명인이 되었다면서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좋은 일이지. 정의감 있는 청년이라니 자랑스럽네. 하지만 민호에게는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민호는 혼자 캠퍼스 구석진 곳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민호 씨, 괜찮으세요? 기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죠? 정말 죄송해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민호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수진을 만나면 기자들에게 더 큰 빌미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대학교 뒷문에서 만나요. 저녁 8시, 민호는 대학교 뒷문에서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이곳에는 기자들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가 조용히 다가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수진은 평소와 달리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간단한 티셔츠, 그리고 야구 모자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수진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조용한 곳으로 가요. 이야기할 게 많아요. 두 사람은 대학가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신분 때문에 민호 씨가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아르바이트도 못 하신다면서요? 수진은 이미 민호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희 쪽에서 조사를 했어요. 민호 씨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수진은 민호의 인생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출신, 혼자 힘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민호 씨, 저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요. 만약 민호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는 수진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지만 민호 씨가 괜찮지 않으세요. 기자들 때문에 일도 못하시고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아버지께서 민호 씨를 도와드리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수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지만 때로는 현실적이세요. 저와 민호 씨의 관계를 걱정하고 계세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관계요? 저희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버지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니까 당연히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카페 밖으로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신 것 같아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수진 아가씨, 회장님께서 집으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지금요? 왜 갑자기?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와 김민호 씨가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민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기자들이 알아챈 것입니다. 민호 씨, 죄송해요. 저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이 어디까지 커질까요? 수진이 떠난 후 민호는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이제는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선한 일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뉴스를 본 후 민호의 휴대폰은 더욱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온갖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고아원 선후배, 심지어 한 번도 말을 제대로 나눈 적 없는 대학교 선배들까지 모두 민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호야, 너 완전 대박이다. 재벌 딸이랑 사귀는 거야? 민호 형, 저 기억하시죠? 고아원에서 한방 썼던 민호 후배님 축하드려요. 혹시 취업 자리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민호는 하나하나 정중하게 응답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속셈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편의점과 중국집 일을 못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민호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 그룹에서 직접 전화를 한 것입니다. 김민호 씨,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에 뵙자고 하십니다. 내일요? 갑자기 왜? 자세한 말씀은 만나서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차량을 보내드릴게요. 민호는 불안했습니다. 이 회장이 왜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걸까요?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일일까요? 다음 날 오후 민호는 다시 대형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의 집이 아니라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5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민호의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높은 곳이었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이 회장은 큰 책상 뒤에 앉아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민호군. 앉게.
이 회장의 표정은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진지하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네. 자네가 내 딸을 구한 건 고맙다. 정말 고마운 일이야. 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우리 세계에 발을 들릴 이유는 없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럽고 직접적인 말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도 알고 있을 거야. 요즘 언론에서 자네와 수진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말이야. 이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신문들을 민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헤드라인들이 민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벌 상속녀와 평민 청년의 로맨스, 신데렐라 스토리의 현대판 재현 계급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 민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과 수진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와 수진 씨는 나도 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 이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호군, 자네는 착한 청년이야. 정의감도 있고 성실하기도 하고.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현실이요? 자네와 내 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 그 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네도 수진이도 모두 불행해져. 민호는 이 회장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수진과 특별한 관계를 원한 적도 없었고 단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수진 씨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까? 이 회장이 다시 민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자네 같은 나이였을 때도 비슷한 꿈을 꿨어.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 자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은 없어. 그건 자네 탓이 아니라 태생의 문제야.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오해하지 마. 나는 자네를 싫어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감정과 현실은 다른 문제야. 이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야. 자네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민호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자존심 때문인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받을 돈이 아닙니다. 이 회장은 민호의 반응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나? 지금 일자리도 잃었다면서? 다른 일을 찾겠습니다. 꼭 찾을 거예요. 이 회장은 민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상보다 자존심이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다른 제안을 하겠네. 우리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오는 게 어떨까? 인턴요? 물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말이야. 자네 실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대형그룹 인턴이라니 꿈만 같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수진이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거야. 업무상 마주칠 일도 없도록 다른 부서에 배치할 테니까. 민호는 이 회장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회사로 끌어들여서 수진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것도 자네 자유야.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야. 이 회장의 말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 회장의 제안을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대형그룹 인턴 자리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꿈꾸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수진과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것이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민호는 이 회장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대형그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민호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민호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 기자들이 따라왔고 사장들은 민호를 고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너를 쓰고 싶지만 기자들이 자꾸 와서 장사가 안 돼. 학생, 나쁜 마음은 없는데 손님들이 불편해하더라고. 일주일 동안 민호는 10곳이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유명해진다는 것이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좌절감에 빠져 집에 돌아오는데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민호. 뒤돌아보니 그날 밤 마주쳤던 건달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건달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신문에 나오고 내가 괜히 끼어들어서 우리 밥줄을 끊었잖아. 민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영웅놀이 한 번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거야? 건달 중 한 명이 민호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민호는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똑같이 당해봐. 그들은 민호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민호는 저항해봤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민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수진을 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누군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랐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날 밤 우리한테 한 짓을 기억하나? 이제 내가 당할 차례야. 민호는 다시 한번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그들의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으악! 민호는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더 큰 고통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 선한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한참을 맞고 난 후 건달들은 만족한 듯 민호를 내버려 두고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골목바닥에 쓰러진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간신히 집에 돌아온 민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또다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도 다시 터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요? 수진을 구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지금까지의 고생을 보면 차라리 그날 밤 모른 척 지나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진에게서였습니다. 민호 씨, 아버지께서 뭔가 하신 것 같아요. 걱정돼서 연락드려요. 괜찮으세요?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진은 민호의 답장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민호가 또다시 아르바이트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김민호.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호가 뒤돌아보니 어젯밤보다 더 많은 건달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7명이었습니다. 어제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 이번에는 확실히 해주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수진의 사진을 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김민호. 내가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이번에는 이 여자가 당하는 거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 씨를? 왜 수진 씨를? 내가 우리 인생을 망쳤으니까 우리도 내 인생을 망쳐주는 거지. 건달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우리한테 사과하러 오지 않으면 그 여자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안 돼. 수진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 내가 그날 밤 우리 일에 끼어든 게 잘못이야. 그 대가를 치러야지. 건달들은 민호에게 주소가 적힌 쪽지를 던지고는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밤 11시 한강 둔치 폐공장. 혼자 와라.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수진까지 위험해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수진을 해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진에게 연락해서 조심하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밤 혼자서 그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민호는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수진에게 위험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돌아갈수록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오후 6시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저예요. 민호입니다. 민호 씨, 어떻게 지내세요? 아직 몸은 괜찮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수진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오늘 밤에 외출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심하라고만 해야 할까요? 그냥 며칠 동안 조심하세요. 밤에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민호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아직 5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5시간이 마치 5년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서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하면 수진 씨가 더 위험해질까? 밤 9시 민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 둔치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일찍 가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한강 둔치는 생각보다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낮에는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곳이지만 밤이 되니 인적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멀리 폐공장 건물이 어둠 속에서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공장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도망갈 길이 있는지 숨을 곳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밤 10시 반 민호는 약속 장소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만은 지켜야 해. 밤 11시 정각 여러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예상했던 건달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건달들과는 달랐습니다. 김민호 씨죠? 선두에 선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들은 저희와 함께 가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질문은 나중에 하시죠. 민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긴장한 채로 물었습니다. 혹시 수진 씨는 어디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어떤 건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창고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민호를 안내한 곳은 창고 안쪽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의자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 씨.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요. 만약 민호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는 수진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지만 민호 씨가 괜찮지 않으세요. 기자들 때문에 일도 못하시고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아버지께서 민호 씨를 도와드리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수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지만 때로는 현실적이세요. 저와 민호 씨의 관계를 걱정하고 계세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관계요? 저희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버지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니까 당연히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카페 밖으로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신 것 같아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수진 아가씨, 회장님께서 집으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지금요? 왜 갑자기?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와 김민호 씨가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민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기자들이 알아챈 것입니다. 민호 씨, 죄송해요. 저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이 어디까지 커질까요? 수진이 떠난 후 민호는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이제는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선한 일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뉴스를 본 후 민호의 휴대폰은 더욱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온갖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고아원 선후배, 심지어 한 번도 말을 제대로 나눈 적 없는 대학교 선배들까지 모두 민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호야, 너 완전 대박이다. 재벌 딸이랑 사귀는 거야? 민호 형, 저 기억하시죠? 고아원에서 한방 썼던 민호 후배님 축하드려요. 혹시 취업 자리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민호는 하나하나 정중하게 응답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속셈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편의점과 중국집 일을 못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민호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그룹에서 직접 전화를 한 것입니다. 김민호 씨,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에 뵙자고 하십니다. 내일요? 갑자기 왜? 자세한 말씀은 만나서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차량을 보내드릴게요. 민호는 불안했습니다. 이 회장이 왜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걸까요?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일일까요? 다음 날 오후 민호는 다시 대형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의 집이 아니라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5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민호의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높은 곳이었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이 회장은 큰 책상 뒤에 앉아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민호군. 앉게.
이 회장의 표정은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진지하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네. 자네가 내 딸을 구한 건 고맙다. 정말 고마운 일이야. 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우리 세계에 발을 들릴 이유는 없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럽고 직접적인 말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도 알고 있을 거야. 요즘 언론에서 자네와 수진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말이야. 이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신문들을 민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헤드라인들이 민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벌 상속녀와 평민 청년의 로맨스, 신데렐라 스토리의 현대판 재현 계급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 민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과 수진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와 수진 씨는 나도 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 이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호군, 자네는 착한 청년이야. 정의감도 있고 성실하기도 하고.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현실이요? 자네와 내 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 그 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네도 수진이도 모두 불행해져. 민호는 이 회장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수진과 특별한 관계를 원한 적도 없었고 단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수진 씨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까? 이 회장이 다시 민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자네 같은 나이였을 때도 비슷한 꿈을 꿨어.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 자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은 없어. 그건 자네 탓이 아니라 태생의 문제야.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오해하지 마. 나는 자네를 싫어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감정과 현실은 다른 문제야. 이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야. 자네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민호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자존심 때문인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받을 돈이 아닙니다. 이 회장은 민호의 반응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나? 지금 일자리도 잃었다면서? 다른 일을 찾겠습니다. 꼭 찾을 거예요. 이 회장은 민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상보다 자존심이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다른 제안을 하겠네. 우리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오는 게 어떨까? 인턴요? 물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말이야. 자네 실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대형그룹 인턴이라니 꿈만 같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수진이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거야. 업무상 마주칠 일도 없도록 다른 부서에 배치할 테니까. 민호는 이 회장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회사로 끌어들여서 수진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것도 자네 자유야.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야. 이 회장의 말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 회장의 제안을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대형그룹 인턴 자리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꿈꾸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수진과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것이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민호는 이 회장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대형그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민호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민호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 기자들이 따라왔고 사장들은 민호를 고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너를 쓰고 싶지만 기자들이 자꾸 와서 장사가 안 돼. 학생, 나쁜 마음은 없는데 손님들이 불편해하더라고. 일주일 동안 민호는 10곳이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유명해진다는 것이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좌절감에 빠져 집에 돌아오는데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민호. 뒤돌아보니 그날 밤 마주쳤던 건달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건달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신문에 나오고 내가 괜히 끼어들어서 우리 밥줄을 끊었잖아. 민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영웅놀이 한 번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거야? 건달 중 한 명이 민호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민호는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똑같이 당해봐. 그들은 민호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민호는 저항해봤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민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수진을 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누군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랐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날 밤 우리한테 한 짓을 기억하나? 이제 내가 당할 차례야. 민호는 다시 한번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그들의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으악! 민호는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더 큰 고통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 선한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한참을 맞고 난 후 건달들은 만족한 듯 민호를 내버려 두고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골목바닥에 쓰러진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간신히 집에 돌아온 민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또다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도 다시 터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요? 수진을 구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지금까지의 고생을 보면 차라리 그날 밤 모른 척 지나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진에게서였습니다. 민호 씨, 아버지께서 뭔가 하신 것 같아요. 걱정돼서 연락드려요. 괜찮으세요?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진은 민호의 답장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민호가 또다시 아르바이트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김민호.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호가 뒤돌아보니 어젯밤보다 더 많은 건달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7명이었습니다. 어제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 이번에는 확실히 해주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수진의 사진을 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김민호. 내가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이번에는 이 여자가 당하는 거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 씨를? 왜 수진 씨를? 내가 우리 인생을 망쳤으니까 우리도 내 인생을 망쳐주는 거지. 건달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우리한테 사과하러 오지 않으면 그 여자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안 돼. 수진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 내가 그날 밤 우리 일에 끼어든 게 잘못이야. 그 대가를 치러야지. 건달들은 민호에게 주소가 적힌 쪽지를 던지고는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밤 11시 한강 둔치 폐공장. 혼자 와라.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수진까지 위험해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수진을 해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진에게 연락해서 조심하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밤 혼자서 그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민호는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수진에게 위험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돌아갈수록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오후 6시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저예요. 민호입니다. 민호 씨, 어떻게 지내세요? 아직 몸은 괜찮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수진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오늘 밤에 외출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심하라고만 해야 할까요? 그냥 며칠 동안 조심하세요. 밤에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민호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아직 5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5시간이 마치 5년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서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하면 수진 씨가 더 위험해질까? 밤 9시 민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 둔치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일찍 가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한강 둔치는 생각보다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낮에는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곳이지만 밤이 되니 인적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멀리 폐공장 건물이 어둠 속에서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공장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도망갈 길이 있는지 숨을 곳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밤 10시 반 민호는 약속 장소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만은 지켜야 해. 밤 11시 정각 여러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예상했던 건달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건달들과는 달랐습니다. 김민호 씨죠? 선두에 선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들은 저희와 함께 가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질문은 나중에 하시죠. 민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긴장한 채로 물었습니다. 혹시 수진 씨는 어디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어떤 건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창고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민호를 안내한 곳은 창고 안쪽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의자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 씨, 민호가 달려가려 하자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민호 씨, 수진도 민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수진 씨까지? 민호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무고한 수진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돌아보니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중년의 남성이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몇 번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한국산업 박 회장님? 오, 나를 아는군. 그렇다. 나는 한국산업 박철호다. 박철호는 대형그룹의 최대 라이벌 기업인 한국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간단해. 이 회장의 딸을 이용해서 그 늙은이한테 한 방 먹이는 거지. 박철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잘못? 이 회장의 딸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민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치졸한 복수를 위해 수진을 이용한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를 놔주세요. 대신 저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니까. 너는 그냥 미끼일 뿐이야. 진짜 목적은 수진이야. 박철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민호를 의자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놔줘. 수진 씨는 놔줘. 시끄러워. 입 닥쳐. 민호도 수진 옆 의자에 묶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민호 씨,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수진 씨.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떻게요? 우리 둘 다 묶여 있는데. 그때 박철호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회장님, 안녕하세요. 따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전화 너머로 이 회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왜? 무슨 일인가? 지금 저와 함께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요. 뭐라고? 당장 내 딸을 돌려보내. 그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대형그룹 부도설이 나갈 예정인데 그 기사를 막으시면 따님을 안전하게 돌려보내겠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기업 간의 경쟁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자신과 수진은 그저 그들의 게임에 이용당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짓 기사 막으면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지만 박철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 회장이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보자고. 민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수진을 이용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를 놔주세요. 저와 1대1로 해결해요. 1대1?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다고? 박철호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늘 기다려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